자,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내일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하고 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을 합니다. 한 전 장관 연휴 기간 동안에 비대위원 인선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비대위원 인선 기준에 대한 이 한동훈 전 장관의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인선 기준이 있는지.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첫 시험대가 이 비대위원 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원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내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글쎄요, 좀 연령대가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한 분들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네.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녹취에서 얘기했듯이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겠다. 이 얘기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비슷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예. 들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뭐 삼선 1명, 재선 1명, 초선 1명 이렇게 안배를 하고 뭐 여성 1명, 뭐 청년 1명 이런 식으로 뭐 올스타전 하듯이 그런 비대위 구성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예. 정확하게 한동훈 지명자의 이미지와 맞게 한동훈 장관이 원하는, 그래서 똑부러지는 얘기를 하고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을 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된다면 연령대도 좀 낮을 것 같고요. 또 출신도 아까 한동훈 지명자 말처럼 뭐 당에 꼭 있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닐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인선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외가 주로 많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다음에 이게 배분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86세대가 주축인 민주당에 맞서서 이른바 이제 70, 80, 90세대 이 중심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에서는 비대위 인선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뭐 기대라기는 그렇고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냥 뭐 전망이라고 해야겠죠. 네. 뭐 7, 8, 9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될 공산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축은 제가 봐서는 박근혜 비대위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가 나름 이제 비대위 중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구성됐던 부분들이 젊은층, 그다음에 뭐 진보 세력 측, 그다음에 쇄신파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당 내에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부 인사인데 객관적인 사람들을 데려다 놨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았죠. 그런데 쉽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 어떤 유명세는 비슷할 수 있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본인의 단점입니다. 시작점에서. 그래서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비대위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고심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영준 부대변인께서도 이제 박근혜 전 비대위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다 바꿔서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때처럼 자기 말을 해놓은 걸 용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제대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 지금 저희 상황이 다른 말, 그러니까 그동안 좀 여의도문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런 용어를 반복하는 비대위가 된다면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남겨놓은 이 총선에 대비할 수가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절대로 그게 작동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뭐 굉장히 특이한 게 아닙니다. 여의도문법은 할 말을 이렇게 둘러서 하고 좀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네. 서로 삿바 싸움하고. 그런 거 안 하고 한동훈 지명자처럼 아주 국민들이 듣기에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적확한 용어로 예.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비대위 선정 과정에서 비대위가 설립이 되면 예. 앞으로 나올 비대위 회의에서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합니다. 예. 그것도 뭐 정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 또한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 자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생각이 많이 반영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비대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하마평 나온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아니면 이제 검찰 출신들 예.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공관위원장을 올릴 것인가. 비대위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를 아주 그냥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을 앉혀도 도라는 갑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공관위원장은 좀 다른 위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심이 클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예. 하나는 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정도라면은 공관위원장의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겠지만 예.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결국에는 이 말하자면 윤핵관들 남은 윤핵관들을 쳐내기 위해서 앉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이다 보고 있고 예.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아무리 어떤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젊은 층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요. 나머지는 다 그냥 허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고리를 끊는 인사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는다. 그러니까 그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직적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예. 한동훈 지명자가 이제 장관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처음 데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가 성공해야 된다는 당연한 목표를 갖고 있을 겁니다. 네.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기반이 돼서 정치 활동하는 건 맞지만 네.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라도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된 그런 행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윤 대통령이 아바타로 한동훈 지명자를 내려보냈다는 시각은 대단히 일차원적이다. 그 말씀을 민주당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동훈 지명자 행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비대위원부터 선택을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할 예정이죠.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서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했던 말 아닙니까?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그동안 한동훈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십시오. 자, 이 성탄절인데 이 정치권에 놓여진 과제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 전 장관은요 총선 이후로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듯한 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직접 대응이 없었던 대통령실에서요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 법안이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 대통령실과 이제 다른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을지 정말 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소리라는 게 특검법을 뭐 받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전에 이 법안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방금 전에 강선우 대변인 말씀 보셨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센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네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법안을 낸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김건희 여사 망신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수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한풀이 한다. 너희들도 수사를 받아봐라. 우리는 신원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석 180석 정도 갖고 있으면서 저런 법 하려고 지금 이 연말에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동훈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 총선을 위한 선동용으로 나온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 법안의 내용, 구체적으로 뭐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 이 악법 요소에 대해서 네. 당연히 국민들께 설득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예. 이것이 개정이 돼서 특검법안이 제대로 된 특검법안이 되도록 국회에서 더
야당과 예. 더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선동적 압법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요 특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비판 목소리를 낸 상황이죠.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계속 밀어붙일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반응.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 아니에요. 그냥 통상 해오던 겁니다. 예. 그동안 특검법 쭉 이제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부터 거기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포함됐지요. 예.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 뭐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당시에 다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는 다 배제됐고요. 국민들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네. 이건 특검법에서 해왔던 겁니다. 이건 독소조항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시기를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망신을 준다는데 이게 지난 3월에 이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논의를 하자고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묻지마 거부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그냥 받아서 수용했으면 12월 전에 다 끝났습니다. 가부간에. 그러면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밀어놓고 나서 12월에 왔다. 또 12월에 와서 지금 이게 또 정치용이다 하면서 이 법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걸 이용해서 안 받으려고 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김건희 특검법은요. 네. 그겁니다. 주가 조작이에요. 서민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쳐주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1심에서 권오수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관련자들 다 기소됐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검찰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했던 것이고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고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실감 느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 네네. 더러 12월에 하는 것들이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에요. 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렇지 않은 거를 뻔히 알면서 또 이걸 안 받는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뭐냐면 욕을 하든 말든 국민들 비판하든 말든 우리를 지지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에 하나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같은 궤를 같이 한다. 네. 그랬을 때는요. 비대위가 어떤 누구를 인적 구성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강서구 보궐선거에 어떤 그런 어떤 회초리를 예. 더 강하게 때릴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 그때 안 했었냐라는 얘기하고 주가 조작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수사가 진행이 한참 됐던 건데 기소 못한 것도 읽고 있고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뭐가 있어야 그때 뭘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그냥 돈을 맡긴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인데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하나도 나온 사실이 없고 네. 그럼 보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기권한다는 일이 결혼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소유 주식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뭔가 일을 벌어졌다면 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겠지만 예.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관계도 없을 때 가졌던 그 주식 관련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연말에 특검법 쌍특검이라고 하면서까지 얘기를 할 일이냐. 이렇게 대통령의 배우자를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면서 정치라는 게 과연 2020년에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그 뜻에 맞는 것이냐. 제발 민주당에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더라도 이렇게 논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어쩐다 이런 논박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뭐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할 때 네. 연애를 하는 감정으로 봐줬나? 아니면 뭐가 있었나? 왜 검찰 수사가 안 되지? 이런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결혼 전에 대통령도 아니고 평검사예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 쪽에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상대 배우자의 일까지 저희가 다 특검을 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는 논리는 좀안 맞는 없잖아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성탄절인데요. 이거 뭐 어떤 정치적 상황이 뜨거운 이슈이고 또 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양당이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임박하면서요. 조 전 장관도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노태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군부 독재의 연장선, 그러니까 방패막이 되어줬던 정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두환 씨 누구보다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서울에 보면 알겠지만 네네. 그 정말 광주 민주 항쟁의 역사에서 정말 그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로 돼 있습니다. 예. 그분이 막말로 노태우 정권이 아니라 진보 정권이 들어왔었으면 그분이
단죄를 안 받았겠습니까? 노태우 정권 내내 단죄를 안 받았죠. 연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방패막이라 했던 정권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서 노태우, 전두환 두 분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죠. 이게 국민을 죽인 수괴죄로 처벌을 받았다가 물론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해 주긴 했지만 예. 중요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예. 지금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의 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국 장관이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비유를 들면서 결국은 그때 군부 독재와 지금은 그 검찰 독재다 이렇게 등치를 시키고 있어요. 예. 검찰이 독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법학을 전공한 분이지 정말 의심되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뭐를 독재를 했죠? 검찰은 그냥 공무원 조직입니다. 독재를 했다는 의미는 예.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전국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예. 검찰이 정치한 적이 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수사한 것밖에 없어요. 인지수사하고 수사해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검찰을 상대로 예. 독재다. 그 얘기는 아마 본인들이 학생운동 좀 할 때 받았던 어떤 불이익 그것을 완전히 또 독재 정권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얘기다. 조국 장관이 하는 말은 항상 보면은 그 막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뭐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죠. 한동훈 전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만납니까?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도 없다. 이 다소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지금 예상이 되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날짜를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27일에 예. 뭐 결단을 하겠다. 뭐 탈당이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지명자가 26일에 취임을 하고 29일에 완전한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예. 한동훈 지명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준석 대표가 이미 시안을 정해놓고 정책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한동훈 지명자가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으려는 행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아. 그리고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당에 남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상쇄할 만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걸로 보이고 결론은 이준석 전 대표의 결단밖에는 남은 게 없다. 아. 이준석 대표가 뭔가 명분을 찾아다 남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대로 쭉 해서 27일 날 결단을 내릴 건지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서 남든지 아니면 지금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단 이준석 대표와 따라 나갈 사람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그래도 뭐 절반 정도 따라가면 많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예 안 따라가면 현역이선 없잖아요. 뭐 현역이 아직 없죠. 예. 현역이 어떻게 지금 거취를 말하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정무상으로도 현역들은 움직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제가 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봤자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가 사람 만날 때는 결국에는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본인이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책임지는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하명을 받고 왔다고 이준석 전 대표는 판단했을 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봤자 어떤 의미와 할 말이 없다라는 차원이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기에는 탈당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이렇게. 이미 저는 뭐 그 떠났죠. 아. 떠났고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톤으로 본인이 신당 창당에 있어서의 과연 반윤 체제의 신당 체제로 갈지 개혁 신당 쪽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무게추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논의할 수 있지 다시 돌아온다. 그럴 일은 않다. 없을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를 두고요. 당내 갈등 커지는 양상이죠. 예,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어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최근 두 전직 총리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통합 문제예요. 당 대표할 때도 그렇고 민주당 정당을 하면서 저는 대화와 통합을 항상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얘기인데요.
그쪽으로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함께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구체적인 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한 것들은 전해지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총리 연대설이 나오지만 회동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근데 만남한다면 그 만남 자체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처음에 이제 삼총리 만나고 나서 네. 이재명 대표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론에 대해서 맞불 때 어떤 그 대응책으로 예. 뭐 김부겸 총리를 만나고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내미는 거 아니냐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될 수가 없다고요.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두 분은 상임 고문이기도 하고요. 당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면 통합론자들입니다. 둘 다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을 강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서 저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 만든다니까 저기 왕따 시키게요 이러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정말 이차원적인 것인데 예.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한 대로 두 총리가 가교 역할을 지금 시작하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제 거부를 한다면 이제 많은 명분이 아닌데 티끌만큼 나오는 명분 자체가 다 날아가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뭔가 억지로라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떤 지금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어떤 통합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려는 어떤 애당심에 대한 어떤 자리, 이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제 김부겸, 정세균 총리가 움직임으로써 예. 지금 조금 명락 회동이 좀 불투명하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서로 간에 접착제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두 분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해서 접합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 이 친명계 인사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사쿠라 또 초전박살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당내 이런 모습이 두 전직 총리가 이게 접합 행보를 벌이고 있지만 이 내부에 이런 걸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민주당도 진보를 표방하지만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도 저희보다는 진보를 더 표방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예. 지금 나오는 얘기 삼총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총리. 너무 무겁고 올드하고 느리고 뭐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하. 지금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통합을 논의하고 이렇게 어른으로서 당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 이런 그림은요. 한 40-50년 전 된 얘기예요. 민주당 내에서 좀 뭔가 역동적인 분들이 나와서 당을 통합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하는데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저런 모습은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걸 보면은 예. 민주당이 의석수는 많은데 네.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코끼리 같아요. 뭔가 이 상황에서 좀 영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총선 전까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모습이 진보당인 민주당은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아 보이시는데 저런 지적은 지금 국민의힘의 변화에 비해서 좀 올드해 보이는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3년생 비대위원장이 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쇄신들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삼총리가 우리 민주당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서는 나설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고 예. 이분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당의 통합과 쇄신을 얘기했을 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전 이재명 대표와 전 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갈등들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라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두 총리의 움직임은 그나마 민주당의 안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당내에서 친명계라는 일부 친명 호소인 같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호소인, 예. 그래도 다 민주당이요. 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계가 있고 전통이 있고 선후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데 그렇죠. 선배 정치인에 대해서 사쿠라 발언을 하고 뭐 윤석열 정권의 끈앞풀인 뭐 앞잡이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들 그거는 선후배 정치인의 관계상으로도 그러고 인간적 도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초래하는 단어들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품격 있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그런 중진 의원이고 또 선배 의원이라면 예. 조금 더 거기에 맞게끔
따가운 비판을 하는 것들 그런 건 막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 인신공격형 어떤 발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두 총리 좀 배우세요. 김부겸 정세균 총리 예. 저렇게 얘기하셔도 다 듣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명계 그 너무 지나친 비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은퇴하라는 게 아니다. 이 사법 문제가 없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선 후퇴를 여러 번 했었다. 그러니까 당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꼭 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논리가 있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에 당선된 이후부터 당 운영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이 됐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쌍특검 문제도 보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쌓인 어떤 감정이 표출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잠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당이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충정에 의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죠. 예, 시한을 연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두 전직 총리를 만나고 나서 별로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두 전직 총리에 이어서 새해엔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만남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글쎄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서 창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화합해서 안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만한 수준이죠.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요. 뭐 실무 단위에서 뭐 신당 창당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얘기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이렇게 뭐 말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화라는 거 특히나 말이라는 거요. 문자보단 전화보단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페이스북이나 문자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라도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하면 그 뉘앙스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어떤 총알을 모아서 결국에 만나서 모든 거를 민주당을 위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